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 아침이라서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뜻밖의 이메일 하나를 받게 돼서 오늘 녹화하는 마음이 더욱 즐겁습니다. 어제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미준 다행 프로젝트 18번째 투자 종목을 함께 선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투표의 결과부터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어제 키워드는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였잖아요. 결과는 좀 너무 뻔하긴 했습니다. 테슬라가 61%를 득표하면서 단연 1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다행 포트폴리오 18번째 투자 종목은 테슬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팅을 보시고요. 저와 1년간 협업을 함께 해주셨던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올해 말까지는 다행 프로젝트를 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갑자기 다행 포트폴리오 추가 자금이 반으로 뚝 줄어서 기분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 말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메시지를 받고 굉장히 힘이 납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주식을 좀 추가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는 제가 기부하는 돈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도와주시는 금액을 합쳐서 매달 2종목씩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요, 1년간 저를 도와주셨던 어스 얼라이언스 측에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시작하는 9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플러스 0.46%를 보여줬고요. S&P 플러스 0.3%, 나스닥만 안타깝게도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0.26% 소폭 하향 추세를 보여줬고요. 선물 지수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다우는 마이너스 0.07, S&P 500은 플러스 거의 횡보고요. 나스닥은 0.08%, 아직까지는 그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장주들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어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에디타스고요. 4.9% 올라갔습니다. ABCL이 3.65%, 레모네이드 3.39, 스타벅스 1.58, 메타가 1.49% 올라갔고요. MU가 1.38%, 구글이 1.28% 올라갔습니다. 반면 떨어진 종목들은요. G스케일러가 8.58%나 급락을 했고요. 스템이 8.4% 마이너스, 엔비디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7.67% 하락을 했습니다. 데이터독이 7.44%, 차지포인트 5.90, 니오가 5.63,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5.28%, 클라우드 플레어도 5% 넘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봐야겠죠. 자, 어제 엔비디아는 중국 쪽에 수출을 금지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났습니다. 0.41% 떨어졌고요.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2.9%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가 발표가 됐거든요. 메타가 1.49% 올라갔고요. 구글이 1.28, 아마존 0.83, 테슬라도 0.57%, 0.56% 올라갔습니다. 자,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엔비디아의 뉴스를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엔비디아의 후속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세미컨덕터 스톡스, 반도체 주식의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목요일날 그랬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 그리고 AMD 두 개의 회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정부로부터 워닝을 받았다.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죠. 어떤 경고였냐면 중국 그리고 러시아 쪽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두 기업이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죠. 목요일 날 엔비디아가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줬는데요. 조금은 어떻게 긴장이 해소되는 그런 메시지이긴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해줬다. 자, 뭐를 승인해줬냐면 어제 H100 그리고 A100 두 가지의 반도체 이름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H100의 수출을 승인을 해줬다라고 지금 목요일 날 엔비디아가 재차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한 A100, H100의 그 풀필먼트 그리고 로지스틱이니까요. 주문을 받고 그리고 배송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다.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9월 1일까지 2023년 9월 1일까지는 이미 승인을 받아놨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 만에 엔비디아가 목소리를 확 바꾼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그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매출에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다. 거의 77% 가까이 매출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 다음 날, 즉 목요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장중에는요, 무려 12%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AMD 역시도 장중에 7%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최종 가격을 보니까 엔비디아는 7.67%, AMD는 3%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스토리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A100 그리고 H100 둘 다 GPU입니다. 그런데 이제 GPU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일단 H100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GPU고 A100는 한 2, 3년 전에 출시가 돼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 칩을 얘기할 때 CPU, GP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CPU랑 GPU는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CPU는요, 연산을 할 때 직렬로 연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입력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똑똑한 그런 칩이긴 한데 문제는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GPU는요, 처음에 설계된 이유가 뭐냐면 GPU라는 말이 원래 그래픽 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GPU는 원래 처음부터 3D 그래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칩이기 때문에 병렬 방식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에서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GPU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한다면 인공지능에 굉장히 적합하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점점 그 기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공지능의 이제 GPU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에서 만드는 그 GPU가 중국 정부에서 군대의 그 기술력을 향상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다른 반도체 기업은 타격이 없는데 이 유독 엔비디아 그리고 AMD 쪽에만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간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애널리스트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엔비디아를 지금 줍줍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게이밍 쪽의 GPU 수요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뭐 중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랩탑 컴퓨터라든지 컴퓨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급감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뉴스가 더해졌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들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어제 1.38%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보고 계신 기사 때문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칩스 액트는 반도체 법안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이 됐잖아요. 이 반도체 법안의 하나의 팔로우업으로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그리고
15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속을 했다.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짓게 되고요. 이 공장에서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제작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아이다호 주에 있는 보이즈라는 곳에 이번엔 새롭게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장하기로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 반도체 공장은요, 미국에 20년 만에 처음 지어진다. 그래서 그동안은 반도체 제작을 대부분 다 밖에 나가서 외주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제작하지 않았었는데 20년 만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장에서는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첨단 반도체는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오토모티브, 즉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 밖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용이 될 텐데, 그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그 트렌드 때문이죠. 5G라든지 인공지능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우리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금액, 150억 달러면 작은 돈이 아니죠. 자, 이렇게 커다란 자금을 투여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미국 대표로 참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거야. 이러한 반도체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론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좀 손꼽아 기다렸던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미국의 아미는 육군이죠. 자, 육군이 딜리버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를 받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하이테크 컴뱃 고글스. 그래서 최첨단 배틀 고글, 배틀은 이제 전투잖아요. 그래서 전투에 사용하는 고글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보입니다. 자, 미국의 육군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받을 예정이다. 최초의 시프먼트, 배송이 이제 도착을 한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전투 고글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필드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해줬고요. 자, 미국 육군의 그 대변인 자말 백에 따르면 육군이 이제 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한 5,000개의 인티그레이티드 비주얼 오그멘테이션 시스템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통합 비주얼 증강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줄여서 IVAS 고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육군이 사용하게 되는 IVAS 시스템은요, 커스터마이즈드 버전이다.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개발했던 그 홀로렌즈라는 증강현실 헤드셋이 있는데요. 이 증강현실 헤드셋을 육군의 필요에 따라서 좀 개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육군과의 계약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발표했던 내용에 따르면 무려 21.88 빌리언, 즉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계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드셋의 숫자는 12만 개가 넘는다. 이거 굉장히 좀 엄청난 계약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4월 달에 다시 한번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규모가 한 반 정도로 줄었다. 하지만 반으로 줄었다고 해도 100억 달러가 넘는 대형 계약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게 되면 한 6만 개 정도의 헤드셋이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다른 비즈니스 하나가 점점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은 이제 매출의 기여가 거의 없었던 것이 이 증강현실 고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이 증강현실 고글을 사고 있다는 것은요,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비즈니스가 개발이 됐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뉴스 역시 테슬라의 주주분들이시라면 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캐나다 쪽에 매뉴팩처링, 즉 기가팩토리를 만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는 지금 현재 6개의 기가팩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바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2개의 팩토리는 물론
배터리 셀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은 4개라고 봐야겠죠. 자, 어쨌든 테슬라는 없어서 못 파는 차잖아요. 따라서 한 알에도 기가팩토리가 늘어난다면 이 테슬라의 매출, 생산 대수 그리고 주가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뉴스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읽어볼 만합니다. 자, 테슬라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 잠재적으로 어디에 지금 캐나다의 제조 공장 기가팩토리를 만들 가능성을 지금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기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파일링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파일링을 보니까요. 지금 로빙을 많이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정부 상대로 로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지금 보도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당사자는 캐나디안 가버먼트, 즉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지금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라고 나와 있고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이노베이션, 즉 혁신 그리고 과학, 경제개발부 장관, 그 이름이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테슬라의 공장에 8월 달에 견학을 갔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다음 기가팩토리는 캐나다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작년 2021년에 샹하이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의 개수가 80만 대였는데 사실 이거는요. 상하이 공장의 능력을 다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100만 대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상하이 공장이라 그러고요. 앞으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사실 최소한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공장의 개수가 10개, 15개, 20개까지 늘어나게 되면 결국 각 공장에서 100만 대 정도를 만들게 되면 한 20개에서 2천만 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2030년에 테슬라는 2천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한 2천만 대의 꿈이요. 이렇게 제조 공장, 기가팩토리가 하나 둘씩 늘어난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기업은 넷플릭스인데요. 어제도 주가가 2.9%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넷플릭스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자,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계획,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구독 모델에서 광고를 지원하는 서비스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소식은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진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스트리밍 서비스의 파이오니아. 왜냐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준 게 사실 넷플릭스죠.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선구적인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이 시그널을 줬다. 지난 어닝 발표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23년 초 정도 됐을 때 그 광고가 지원되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겠다라고 기둥을 해줬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에이전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이전시는 이제 광고 에이전시를 얘기하겠죠. 광고 에이전시들이 넷플릭스가 11월 1일 날 광고 모델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디즈니 플러스는 12월 8일부터 광고 모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보다 앞서서 광고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넷플릭스의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매달 우리가 정기적으로 월 정액을 납부를 하고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쇼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들을 이제 시청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 광고 모델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저렴한 구독 모델이 나오게 되고 대신 이 구독 모델을 신청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드라마를 시청하실 때도 광고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는 굉장히 좀 확신에 차 보인다.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다른 라이벌 스트리머에 비해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타겟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에 광고를 할지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주잖아요.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 나는 이 영화에 광고를 할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광고를 삽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에 광고하고 싶어하는 광고주가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60. 자, 이 $60가 CPM입니다.
CPM은 뭐냐면요. 우리와 같은 시청자가 1000번을 볼 때, 그러니까 1000명한테 노출이 되는데 필요한 비용이 $60로 보면 되거든요. 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지금 미주은의 CPM이 $15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주은 방송을 만약에 1000분이 시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1000분이 시청하실 때 한 $15 정도의 광고비를 내야 미주은의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60라는 것은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높은 광고 수입을 지금 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광고 단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CPM이 $50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넷플릭스가 과연 광고 모델로 바뀌었을 때 이제 구독 모델의 매출은 좀 줄어들겠죠. 이 줄어드는 매출이 더 많은지 아니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지는 추가적인 매출이 더 많은지 여기에 이제 그 앞으로 넷플릭스의 투자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넷플릭스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디지털 광고계의 1등 기업은 구글이고요. 2등 기업은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자, 그런데 메타 플랫폼즈는요,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메타 팀이 새롭게 페이드 피처, 그래서 이제 유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에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앱이 있잖아요. 이 앱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라고 이해가 갑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 새로운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유료 서비스는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앱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레비뉴의 창출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메타라는 기업의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의 라이벌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스냅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미 유료 서비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이러한 유료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메타는 한 가지를 확실히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용자들이 광고를 끌 수는 없게 할 것이다. 따라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멤버십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덕트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된 수입원은 아직까지도 광고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광고를 뭐 끌 수 있는 이러한 멤버십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부가적인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는 배당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굉장히 많은 기업 브로드컴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결과를 잠깐 살펴보시죠. 자, 3분기 회계분기이기 때문에 캘린더랑은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난 2분기를 3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3분기 논갭 EPS가 $9.73가 나와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18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레비뉴 매출은 8.46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이 수치는 작년과 대비했을 때 24.8%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5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24.8%라는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히스토리를 좀 봐야겠죠. 자, 브로드컴 페이지로 옮겨가서 여기 성장을 누르시면요. 그로스를 보시면 자, 레비뉴 그로스가 지난 12개월 동안 17.38% 성장을 했고요. 과거 5년 평균은 14.78입니다. 따라서 브로드컴은 원래 한 15%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25% 가까이 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죠. 최근 들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repurchased, 즉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사주 매입을 해서 태워버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3.2 밀리언 쉐어, 320만 주를 이번에 매입해서 소각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치로 따지면요. 1.79 빌리언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이죠. 자, 4분기의 가이던스입니다. 매출이 8.9 빌리언 정도가 나올 것이다. 자, 이번 분기에 8.46이었잖아요. 따라서 분기별로 봐도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장의 전망은 8.7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좋은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브로드컴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된 기사에는 인텔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유전자 가위의 선구적인 기업이죠. 자, 인텔리아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목요일 날 발표를 했다. 자, US FDA가 나옵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약자고요. 미국의 식약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의 식약청에서 이번에 부여를 했다. Orphan Drug Designation을 인텔리아한테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Orphan Drug Designation은 뭐냐면요. Orphan은 한국말로 고아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Orphan Drug가 바로 비슷한 의미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은 희귀병에 관련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희귀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약회사들이 투자를 꺼리겠죠. 왜냐하면 희귀병이라는 것은 앓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잖아요. 따라서 환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부러 이런 희귀병의 약을 개발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Orphan Drug Designation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유전자 편집 기업인 이 인텔리아가 만들고 있는 치료제 인텔리아 2002가 있는데요. 이 2002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텔리아 2002는 뭐를 위한 약인지 여기 써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줄여서 HAE라고 나오는데요. 찾아보니까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막 붓고 이런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한 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인텔리아라든지 아니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승인을 계속해서 받는 과정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요, K-팝 ETF가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죠. 그래서 K-팝에 관련된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고요. 티커 네임은 K-팝입니다. KPOP고, 자, 이 K-팝 ETF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 웹사이트가 K-팝 ETF 웹사이트인데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놨죠. 홀딩이 30개, 그래서 30개의 종목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HYBE, 하이브죠.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BTS가 소속된 소속사라고 보시면 되고, 비중이 10.34%입니다. 자, 두 번째는 CJEMM, 10.05%,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기업은 JYP고요. 9.84%입니다. 자, 네 번째 네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카카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수만 씨가 경영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4.8%고요. 자, 일곱 번째는 YG입니다. 4.71%, 여덟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 4.68%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어쨌든 K-팝의 지금 인기가 어느 정도로 높은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ETF 출시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금요일 날 보내드렸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즐겁고 멋진 계획들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요, 제가 방송을 하나씩 준비해 놨거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주주분들께서는 꼭 시청하셔야 되는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요일 날은 미존의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 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 보람되고 멋진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